강원도 깊은 산길에 눈과 비가 뒤섞인 밤이 내려앉았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날씨는 산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고, 가파른 고갯길은 검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민재는 오토바이를 도로 옆에 세운 채 헬멧을 벗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얇은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차가운 공기가 손끝을 저리게 했지만, 그는 이미 이런 밤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도로를 달렸고, 손에 진도는 딸아이 약값과 밀린 공과금을 내기에도 빠듯했다. 민재는 잠시 도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눈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흘러들었다. 이런 날엔 사고가 나기 마련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헬멧을 쓰려던 순간, 갑자기 산길 위쪽에서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며 나타났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다. 타이어가 눈 섞인 노면 위에서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멈춘 고급 승용차는 불길한 예감만을 안겨주었다. 그는 오토바이 뒤편으로 몸을 낮춘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두 명이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성으로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옷차림만큼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민재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TV 화면 속에서 수없이 봐왔던 얼굴이었다. 박준혁. 에너지와 자원 사업으로 한국 경제를 움직인다고 불리던 대기업 회장. 사람들은 그를 재벌이라 불렀고, 누구도 그의 이름을 산길에서,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이며 눈앞의 장면을 지켜보았다. 여기까지야, 준혁아. 중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차가웠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다. 박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입가가 떨렸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형,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이것은 다툼이 아니었다. 협박도, 단순한 폭력도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는 몸이 굳어버린 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다. 집에 가면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다. 괜히 나섰다가 잘못되면 그 아이는 혼자가 된다. 여성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시간 없어. 끝내. 중년 남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박준혁은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 덮인 산, 아무도 없는 길,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민재의 존재를 그는 알지 못했다. 다음 순간, 거친 발길질이 이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준혁의 몸이 균형을 잃었고 그는 비탈진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눈과 어둠 속으로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민재는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귀에서는 피가 쏠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잠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히 끝났겠지. 이 높이면 살아남을 수 없어. 중년 남자가 답했다. 그때 민재의 주머니 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오래된 휴대전화였다. 그는 그날따라 전원을 끄지 않은 것을 떠올리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진동은 짧았지만 밤의 고요 속에서는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민재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향했다. 누구 있어? 여성이 날카롭게 말했다. 민재는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산길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그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백미러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흔들렸지만 다행히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다. 몇 분 후, 민재는 겨우 숨을 고르며 산길 아래쪽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살았다. 지금은 살아있다. 그 생각이 들자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아무것도 본 적 없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속이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포와 배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민재는 얼굴을 감싸 지었다. 그 남자는 분명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다. 가난했지만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으려 했다. 지금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집으로 가는 방향과 방금 도망쳐 나온 그 절벽으로 되돌아가는 방향. 두 갈래 길이 눈앞에 겹쳐 보였다. 그는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친 짓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정해지고 있었다. 민재는 방향을 틀었다. 어둠과 눈보라가 다시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의 생명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그를 다시 산길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강원도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순간 민재의 등에서는 식은땀과 함께 뜨거운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과 딸의 삶, 그리고 한국 사회의 한 거대한 거짓을 뒤흔들게 될 줄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김민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강원도 산길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김민재는 오토바이를 세운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웠다. 돌아가면 된다. 수십 번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박준혁의 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 장면은 마치 눈꺼풀 안쪽에 새겨진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토바이를 다시 세웠다.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아니라 각오를 다진 사람처럼 천천히 핸들을 돌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시 산길 위를 비추며 이태로운 굴곡을 드러냈다. 눈과 비가 섞인 노면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조심스럽게 조절하며 절벽이 있던 지점으로 돌아갔다.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고급 세단이 서 있던 자리에는 타이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눈발이 그것마저 덮어가고 있었다. 민재는 오토바이를 도로 옆에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산속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다. 그는 절벽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눈과 안개가 섞여 시야를 거의 가리고 있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민재는 침을 삼켰다. 이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혹시라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재는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절벽 옆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바위와 수풀이 엉켜 있었다. 그는 배달 일을 하며 여러 번 위험한 장소를 오르내린 경험이 있었다.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실수하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다. 민재는 오토바이 뒤에 묶어두었던 낡은 로프를 풀어냈다.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쓰던 것이었다. 그는 로프 한쪽을 소나무 줄기에 단단히 묶고 다른 한쪽을 허리에 감았다. 손이 떨렸지만 매듭 만큼은 신중하게 확인했다. 그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살아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민재는 절벽을 향해 소리쳤다. 바람 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금세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절벽 아래로 몸을 내렸다. 바위는 젖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다. 몇 번이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안개는 짙어졌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범위는 점점 좁아졌다. 얼마쯤 내려갔을까? 민재는 바위 틈 사이에 엉켜있는 어두운 형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돌무더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민재의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다. 여기 계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형체는 사람의 몸이었다. 박준혁이었다. 그는 바위와 나뭇가지에 걸린 채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과 이마에는 피가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민재는 무릎이 풀릴 뻔했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급히 박준혁의 상태를 살폈다. 팔과 다리에 긁힌 상처가 많았고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하지만 숨은 분명히 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잠시 후 박준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다. 흐릿한 시선이 민재를 향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말하지 마세요. 민재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아야 해요.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민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이 이곳에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쪽에서 불빛이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확인한 뒤 박준혁을 안전한 위치로 옮기기 시작했다. 혼자서 성인 남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다리가 다친 상태였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다. 그는 로프를 이용해 박준혁의 몸을 고정하고 조금씩 위쪽으로 이동시켰다. 작은 돌들이 굴러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손이 미끄러졌고 그럴 때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민재의 팔과 다리는 이미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도로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민재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박준혁을 바닥에 눕히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밤 공기가 폐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왜 박준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왜 돌아왔습니까?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박준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그 말이 전부였다. 박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배신당했는지,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를 떠올리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눈앞에 이 남자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을 구하고 있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민재가 말했다. 다시 올지도 몰라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민재는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오토바이에 두 사람을 동시에 태울 수는 없었다. 민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박준혁을 자신의 등 뒤에 최대한 고정시켰다. 불안정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민재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그러나 최대한 안정적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뒤에서 느껴지는 박준혁의 무게와 미약한 숨결은 그에게 책임감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짊어진 사람이었다. 산길 아래쪽에 민재의 집이 있었다.
낡은 단층 주택, 주변에는 몇 채의 허름한 집들뿐인 조용한 동네였다. 민재는 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박준혁을 조심스럽게 안아 집 안으로 옮겼다. 작은 방 한가운데에 낡은 이불을 깔고 그를 눕혔다. 민재는 집에 있던 응급약과 붕대를 꺼내 상처를 닦기 시작했다. 손은 서툴렀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민재의 딸, 할인이었다. 잠에서 깬 아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아직 졸린 기색이었지만 거실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급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다친 아저씨야. 잠깐 쉬게 해주는 거야. 할인은 민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표정에는 불안과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재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밖에서는 여전히 눈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원도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이 작은 집 안에서는 두 남자의 운명이 조용히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누구도 이 밤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한 채 새벽이 다가오자 눈과 비는 잦아들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김민재는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집의 벽시계가 초침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그의 긴장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바닥에 누워있는 박준혁의 숨소리를 확인할 때마다 민재는 마음을 놓았다가 다시 조였다. 아직 살아있다. 그 사실 하나가 이 모든 선택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박준혁은 이따금 신음 소리를 냈다. 민재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이마에 피를 닦아주고 다친 다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이불로 고정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동시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지금 이 남자가 병원에 나타난다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밤에 사람들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안쪽 방에서 할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급히 일어나 아이의 방으로 갔다. 할인은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밤 공기에 노출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아이였다. 민재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약을 먹였다. 아이는 민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저 아저씨 아파.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다치셨어. 오늘은 우리가 조금 조용히 지내야 해. 할인은 더 묻지 않았다. 아이는 아버지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민재는 아이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그는 거실로 돌아왔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창문 틈으로 들어올 무렵 박준혁이 눈을 떴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재를 보았다. 민재는 그 시선을 느끼고 다가갔다. 정신이 좀 드세요? 민재가 물었다. 박준혁은 목을 축이고 싶다는 듯 입술을 움직였다. 민재는 컵에 물을 조금 따라 입에 대주었다. 박준혁은 힘겹게 몇 모금을 삼켰다. 그제야 그는 낮고 신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 집입니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당분간은 여기 계셔야 해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 오래된 장판, 한쪽 구석에 쌓인 아이의 책들.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공간이었다. 왜 나를 박준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다. 왜 나를 도왔습니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꼭 말해야 하나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계산도 기대도 없는 표정이었다. 그 표정이 오히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준혁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목적을 숨기고 다가왔다. 이 남자는 달랐다. 당신은 나를 알아보는 것 같던데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준혁 회장님. 그 말에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렇다면 더 위험해졌군요. 나와 엮이면 당신도. 이미 엮였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젯밤에 이미 끝났어요. 박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에는 경계였고, 그 다음에는 체념,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후회가 스쳤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다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다. 움직이지 마세요. 민재가 말했다. 다리 상태가 안 좋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집 밖에서는 이른 아침의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그 평범한 소음이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다. 어제 나를 밀었던 사람들, 박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들은 내 가족입니다. 민재는 놀라지 않았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과 형수입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을지도 모르죠. 민재는 그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을 끓였다. 이 남자의 고백은 중요했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였다. 지금은 그 이야기보다 민재가 말했다. 여기 계신 걸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박준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하러 오지는 않겠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돈과 권력이 걸린 일이라면 확인은 반드시 합니다. 그 말에 박준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민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세상에 대한 환상이 없는 사람, 그러나 기준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드물었다. 그때 할인이 거실로 나왔다. 잠옷 차림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아이는 조심스럽게 박준혁을 바라보았다. 박준혁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덜 아파 보여요. 박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아주 어색하고 서툰 미소였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이의 존재는 이 상황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박준혁은 그동안 아이들과 가까이 지낸 적이 거의 없었다. 늘 바빴고 늘 중요한 일이 있었다. 지금 이 작은 집에서 이 아이와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를 낯설게 했다. 민재는 아이에게 아침을 준비해주며 말했다. 할인아, 오늘은 학교 쉬자. 아빠랑 집에 있자. 할인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집안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박준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관찰했다. 민재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 아이가 민재를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성공과는 전혀 다른 가치가 이 작은 집에 존재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민재는 박준혁에게 말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외부 연락은 최대한 피하세요. 박준혁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렵겠죠.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멀리서 익숙하지 않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창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동네 입구 쪽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 이 시간에는 거의 다니지 않는 차였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내렸다. 박준혁은 그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군요. 박준혁이 낮게 말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집안에 불을 하나 더 껐다. 작은 집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위험을 함께 견뎌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구해준 사람과 구해진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배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물살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검은 차량은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움직였다. 김민재는 숨을 죽인 채 커튼 틈 사이로 상황을 살폈다. 차량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엔진 소리와 불필요하게 느린 속도가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커튼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박준혁은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민재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미 긴장이 공유되고 있었다. 하리는 방문 틈에서 상황을 살피다 민재의 손짓에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명, 아니면 3명.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누군가가 집 앞에 멈춰 서더니 문을 두드렸다. 가볍지도 거칠지도 않은 두드림이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계십니까?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동네 순찰 나왔습니다. 민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머릿속에서 빠르게 선택지를 정리했다. 나가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침묵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위험은 있었다. 그는 박준혁을 흘끗 바라보았다. 박준혁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나서는 게 아니라는 신호였다. 문은 다시 한번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안 계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은 분명했다. 몇 초가 흘렀다. 민재는 문 옆에 서서 숨을 참았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결국 발소리는 멀어졌다. 창밖으로 검은 차량이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바로 커튼을 열지 않았다. 최소한의 경계는 유지해야 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박준혁도 긴장을 조금 풀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확인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그들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찔러볼 겁니다. 박준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의 이를 악물었다. 민재가 다가가 다시 눕게 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박준혁은 순순히 따랐다. 그는 이 집에서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도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위험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김민재 씨, 박준혁이 잠시 후 입을 열었다. 당신 가족에게까지 이런 위험을 끌어들인 건 내 책임입니다.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 남 탓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박준혁은 그 태도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이 남자가 왜 어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낮, 동네는 평소처럼 흘러갔다. 아이들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공사 소리, 이웃의 인사. 그러나 민재의 집안은 다른 시간대에 놓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필요한 물건은 미리 사두었기에 외출할 필요는 없었다.
박준혁은 낮 동안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다리는 여전히 아팠다. 민재는 약을 챙기고 상태를 확인하며 묵묵히 돌봤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불필요한 대화가 없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신뢰는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박준혁이 다시 말을 꺼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정보입니까? 형과 형수, 그리고 그들이 손을 잡은 사람들. 박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그들은 단순히 내 자리를 노린 게 아닙니다. 해외 자원 계약, 불법 자금 이동, 그리고 증거인멸. 나는 그 모든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된 겁니다. 민재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이 일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재가 물었다.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클라우드에, 일부는 오프라인 장치에.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외부로 전달되도록 설정해 두었죠.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조급해질 이유가 있군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변수가 되었다고 판단할 겁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여기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동네가 조용하다고 해도 외부인 하나만 눈에 띄어도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럼 어디로? 박준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사람의 왕래가 적고 외부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곳. 하지만 이동은 위험합니다.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을 이 남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선언이었다. 민재는 그 무게를 느꼈다. 그는 잠시 할인의 방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책을 읽다 졸고 있었다.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아이가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재는 더 예민해졌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반응했다. 문득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다. 어젯밤 그 근처에 계셨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민재는 즉시 전화를 껐다. 박준혁도 그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준혁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이동합니다. 그는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소한의 짐, 약, 아이의 옷, 그리고 비상용 현금. 모든 동작은 조용했고 계획적이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가능성이 컸다. 하리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도왔다. 민재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 여행 가는 거야. 잠깐.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 밖은 조용했다. 그러나 민재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이 밤이 지나면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은 예상보다 더 조용했다. 김민재는 집 문을 잠그고 잠시 서서 숨을 골랐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그는 할인의 손을 꼭 잡고 앞을 향해 걸었다. 박준혁은 민재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다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민재는 미리 정해 둔 길로 움직였다. 큰 도로를 피하고 골목과 어두운 길을 선택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서두르면 눈에 띄고
늦으면 따라붙기 쉽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리는 말없이 걸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민재의 손은 단단했다. 아빠, 어디가? 하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조용한 곳. 민재는 짧게 답했다. 조금만 참자. 아이의 발걸음이 느려지자 민재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하리는 민재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박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 선택의 무게가 아이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차가 주차된 곳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잠시 멈췄다.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지 확인한 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낡은 승합차였다. 민재는 할인을 먼저 태우고 박준혁을 조심스럽게 도왔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엔진을 걸기 전 민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을 가다듬는 짧은 순간이었다.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있었다. 엔진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민재의 어깨는 조금씩 내려갔다. 그러나 긴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이드미러를 수시로 확인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차량이 없는지,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없는지. 박준혁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민재의 운전 습관을 관찰했다. 급하지 않지만 망설임 없는 움직임. 이 남자는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원 쪽입니다. 민재가 말했다. 산에 가까운 곳. 예전에 일하던 현장이 있어요. 지금은 거에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습니다. 도움받기 어렵죠.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황에선 그게 낫겠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리는 민재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일정해지자 민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한참을 달리던 중 민재는 휴게소가 아닌 작은 주유소 앞에서 차를 멈췄다. 불빛이 희미했고 주변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민재는 빠르게 내려 주유를 하고 간단한 물과 음식을 샀다. 계산대에 있던 노인은 민재를 한번 쳐다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차로 돌아오자 박준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조용한 곳도 아직 있군요. 조용해서 좋은 곳은 아닙니다. 민재가 대답했다. 다만 지금은 필요합니다. 다시 출발했을 때 민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신호는 무시할 수 있지만 흔적은 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화는 곧 멈췄다. 그러나 민재의 긴장은 더 커졌다.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가로등도 드물었고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차는 천천히 올라갔다. 박준혁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그는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작업장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다. 예관은 낡았고 사람의 손길이 오래 닿지 않은 듯했다. 민재는 차를 건물 뒤쪽에 세웠다.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다. 여기입니다. 민재가 말했다. 그는 먼저 내려 주변을 확인한 뒤 박준혁과 할인을 도왔다. 건물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먼지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남아 있었다. 민재는 불을 켜고 창문을 가렸다. 외부와의 연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할인은 낯선 공간을 둘러보며 민재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빠, 여기 무서워. 민재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박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는 이 아이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김민재 씨, 박준혁이 말했다.
이제는 나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재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숨기만 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과 아이도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까?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료 중 일부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협상할 수 있습니까? 협상보다는 압박입니다. 박준혁은 낮게 말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민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이곳에 도착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 일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했다. 하리는 금세 잠들었지만 두 어른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밤을 채웠다. 민재는 눈을 감고도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박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 놓쳐온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돈과 권력 밖의 세상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동시에 따뜻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숨을 고를 틈을 주었지만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조용한 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또다시 그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산 아래와 달리 더욱 차가웠다. 김민재는 눈을 뜨자마자 주변 소리를 확인했다.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정막.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안개가 옅게 깔린 산자락이 보였고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아직은 안전했다. 뒤쪽에서 박준혁이 낮은 숨소리로 말을 걸었다. 잠을 거의 못 잤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합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하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민재는 그 평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아침을 간단히 마친 뒤 민재는 건물 주변을 점검했다. 오래된 작업장 옆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그 뒤로는 숲이 이어져 있었다. 도망로는 많았지만 동시에 고립된 장소였다. 그는 이곳이 잠시 숨을 고르기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박준혁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오늘부터는 시간을 쪼개 써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민재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설명했다. 내가 가진 자료 중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불법 계약서와 자금 흐름 기록, 다른 하나는 녹취 파일입니다. 녹취에는 형과 형수가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바로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공개 전에 그들이 손을 써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당신과 아이를 압박할 겁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럼 단계가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박준혁은 낮게 말했다. 먼저 그들이 나를 완전히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가능성만 은근히 흘려야 합니다. 공포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겁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미끼를 던진다는 말이군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미끼는 나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재는 시선을 들었다. 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당신은 이미 그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준혁은 솔직하게 말했다.
어제 집 근처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문자. 우연이 아닙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를 위험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선택이 옳은지 그 질문이 마음을 찔렀다. 그때 할인이 잠에서 깨어나왔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아빠, 오늘은 뭐 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조금 바쁠 거야. 근데 아빠가 계속 옆에 있을 거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을 느꼈다. 그날 오전, 민재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일용직으로 함께 일했던 선배였다. 통화는 짧았고 필요한 말만 오갔다. 민재는 위치를 숨긴 채 필요한 물품과 정보를 부탁했다. 상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신뢰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통화를 마친 뒤 민재는 휴대전화를 껐다. 연락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추적을 줄이기 위해서요. 박준혁은 동의했다. 나도 가능한 한 외부 접촉을 끊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 아래 도로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민재는 즉시 긴장했다. 그는 창고 뒤쪽으로 이동해 숲을 살폈다. 아직 이곳을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수색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들은 결국 여기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대비해야 합니다. 민재는 짧게 답했다. 그는 건물 안팎에 간단한 장치를 설치했다. 소리를 내는 것,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전문적인 장비는 아니었지만 시간을 벌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이런 작업에 익숙했다. 과거 현장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배운 방법들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긴장감은 더 짙어졌다. 할인은 민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불안했지만 아버지를 믿고 있었다. 민재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썼다. 밤이 깊어질 무렵 박준혁은 민재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에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건 미끼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핵심만 담겨 있습니다. 민재는 USB를 받아들여 무게를 느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너무도 컸다. 이걸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흘릴 겁니다. 박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민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언론, 혹은 그 주변. 위험한 선택이지만 판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 자갈이 밟히는 소리였다. 민재의 몸이 즉각 반응했다. 그는 손짓으로 모두를 멈추게 했다.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소리는 잠시 이어지다가 멀어졌다. 정찰이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신호였다. 오늘 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조만간 움직여야 합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할인은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다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따뜻함이 지금 그를 버티게 하고 있었다. 이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 속에서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밤은 길었고 숲의 어둠은 생각보다 깊었다. 김민재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고 손은 자연스럽게 아이와 문 쪽을 가리켰다. 박준혁 역시 잠들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민재가 설치해 둔 간이 장치가 미세한 소리를 냈다. 아주 작은 마찰음이었다. 민재는 즉시 몸을 낮추고 창고 쪽을 살폈다.
손전등 불빛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누군가가 숲 가장자리에서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아직 들어올 생각은 없어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조심하고 있군요. 민재는 빠르게 판단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들은 위치를 거의 특정했을 것이다. 다만 확신이 없을 뿐이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했다. 동이 트자 민재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움직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박준혁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심으로 돌아갑니다. 민재가 답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 오히려 숨기 좋습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한 눈으로 민재를 보았다. 다시 집에 가. 민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 다른 곳. 그래도 사람은 많아. 아이에게는 그 말이면 충분했다. 민재는 짐을 최소한으로 정리했다. 이미 필요한 것은 대부분 챙겨두었다. USB는 안쪽 주머니에 넣고 아이의 약과 옷은 따로 챙겼다. 이동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산길을 벗어나기 전 민재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흔적을 남겼다. 오래된 작업장 주변에 남긴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은 추적을 혼란스럽게 만들 목적이었다. 그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시간을 벌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차는 다시 도시를 향해 달렸다. 이번에는 국도를 피하고 작은 지방도로를 이용했다. 민재는 중간중간 방향을 바꿨고 휴게소도 들르지 않았다. 박준혁은 그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 남자는 경험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교통량이 늘었다. 민재의 긴장은 조금 완화되었지만 안전이 풀리지는 않았다. 그는 차를 낡은 다세대 주택가 근처에 세웠다. 이곳은 예전에 공사 일을 하며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민재가 말했다. 그리고 연락을 시작합니다. 건물 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지만 사람이 드나든 흔적은 많았다. 민재는 이런 환경이 좋았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하리는 지친 탓인지 금세 잠들었다. 민재는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제야 박준혁이 입을 열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할 차례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에게 흘릴 겁니까?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름 하나를 말했다. 한성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예전에 나를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돈보다는 진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믿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는 아닙니다. 박준혁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민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미끼를 씁니다. 박준혁은 민재의 휴대전화로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다. 불법 계약, 녹취 일부, 그리고 확인 가능한 날짜와 장소.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기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직접 만나자고 했다. 바로는 안 됩니다. 민재가 말했다. 장소는 우리가 정합니다. 약속 장소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 근처의 카페였다. 민재는 동선을 여러 번 바꾸며 접근했다. 그는 먼저 주변을 살폈고 박준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했다. 기자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에서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다. 민재는 기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찾는 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는 USB를 잠시 보여주었다가 다시 숨겼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삼켰다. 말씀하세요. 지금은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일부만, 그리고 출처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기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다. 그는 이 기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다. 민재는 박준혁이 건네준 자료 중 일부만 전달했다. 충분히 파장을 일으킬 만큼
그러나 모든 걸 드러내지는 않을 만큼. 카페를 나오는 순간 민재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는 즉시 방향을 틀어 인파 속으로 섞였다. 박준혁도 눈치를 챘는지 연락 없이 자리를 이동했다. 그날 저녁 첫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다.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기업 고위 인사의 불법 계약 의혹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충분했다. 박준혁의 형과 형수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것이다. 박준혁은 기사를 읽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도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덮을지, 공격할지. 하리는 뉴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만화를 보고 있었다. 민재는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싸움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제 그들은 쫓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민재의 전화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쌓였다. 협박도, 회유도 있었다. 그는 모두 무시했다. 박준혁은 그 반응을 보며 말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릴수록 위험합니다. 민재가 답했다. 마지막 발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늦은 밤, 건물 아래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는 소리, 낮은 대화. 민재는 즉시 불을 끄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박준혁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이 싸움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 아래에서 들리던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숨을 죽인 채 주위를 살피는 기척. 김민재는 아이를 안은 채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박준혁은 이를 악물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숨기에는 좋았지만 탈출로는 제한적이었다. 발걸음은 바로 위층에서 멈췄다.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지금은 정찰일 가능성이 컸다. 무리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목적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잠시 후 발걸음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차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민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긴장이 조금 풀렸을 때야 아이를 내려놓았다. 하리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민재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확실해졌군요. 박준혁이 낮게 말했다. 우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위치를 좁히는 단계입니다.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 수는 무엇입니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 말에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를 완전히 떼어놓는 건 아닙니다. 민재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점이 됩니다. 박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몸, 고른 숨, 이 아이가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자 가장 지켜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준혁이 물었다. 있습니다. 민재는 짧게 답했다. 오래전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돈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민재는 다시 연락망을 열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통화는 짧았다. 위치는 말하지 않았고 시간만 정했다. 상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또한 민재를 믿고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민재는 할인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박준혁은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장소는 작은 빵집 앞이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묻히기 좋은 곳이었다. 약속한 사람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조용한 인상에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하리는 낯설어하면서도 거부하지 않았다. 민재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만 같이 있어. 아빠가 곧 데리러 올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민재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천천히 손을 풀었다. 그 순간의 무게는 민재에게 가장 힘든 선택이었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박준혁이 다가왔다.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셨군요. 그가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답했다. 이제 아이는 안전합니다. 그날 이후 민재와 박준혁의 움직임은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민재는 기자와 다시 연락했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흘렸다. 불법 자금의 흐름, 해외 계좌, 그리고 날짜가 명시된 녹취일보. 기사들은 연속적으로 나왔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주가는 흔들렸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준혁의 형과 형수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주변 인물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급해졌습니다. 박준혁이 말했다. 이제 덮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려 들 겁니다. 그 예측은 맞았다. 그날 밤 민재의 휴대전화로 직접적인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었다. 해유였다. 금액, 조건, 그리고 안전보장. 민재는 메시지를 읽고 바로 삭제했다. 그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준혁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재는 짧게 답했다. 그래서 끝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박준혁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단, 완전한 공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방식이었다. 그를 죽였다고 믿게 한 뒤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방법이었다. 민재는 그날을 대비해 동선을 설계했다. 기자, 검찰, 그리고 내부 제보자들이 동시에 움직이도록 시간표를 맞췄다.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며칠 뒤 대기업 관련 청문회 소식이 보도되었다. 박준혁의 형이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뉴스였다. 그날이 바로 결정적인 날이었다. 청문회 당일 아침, 민재는 박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다. 상처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민재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청문회가 열리는 건물 근처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기자들, 관계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선들. 민재는 박준혁을 뒤에서 지켰다. 군중 속에서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시간이 다가오자 내부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박준혁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살아있는 존재로, 증인의 자리로. 민재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수많은 카메라가 한꺼번에 움직였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표정들. 그 순간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러나 민재는 안심하지 않았다. 진짜 위험은 바로 지금부터였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낯선 움직임, 급한 통화, 불안한 눈빛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재는 즉시 몸을 움직였다. 이제 마지막 고비가 다가오고 있었다. 청문회장 앞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한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김민재는 박준혁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주변을 살폈다. 그는 군중 속에서 튀는 움직임을 찾고 있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가장 위험했다. 박준혁은 증인석으로 향하며 흔들림 없는 걸음을 유지했다. 얼굴에는 긴장보다 결의가 더 짙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이 장면을 그려왔다. 도망치지 않고 서는 순간. 자신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이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순간. 민재는 그 등 뒤에서 작은 각오를 되뇌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순간을 지켜야 한다고. 청문회가 시작되자 질문은 곧바로 본론으로 향했다. 불법 계약, 자금 흐름, 내부 결제 라인. 박준혁은 차분하게 답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말했다. 준비된 자료와 날짜, 증거의 연결고리가 명확했다. 회의장은 점점 조용해졌다. 질문하는 이들조차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 사이 민재는 군중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했다. 그는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짧게 지시하는 것을 포착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태도는 분명했다. 민재는 즉시 방향을 틀어 그 남자의 동선을 차단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놀란 기색을 숨기며 다른 쪽으로 몸을 틀었다. 민재는 속도를 맞췄다. 그 남자는 청문회장 출입구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차량들이 대기 중이었다. 민재는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갔다. 이 남자가 직접적인 위협인지 연결고리인지 판단해야 했다. 그때 청문회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박준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언급한 순간이었다. 녹취 일부가 공개되었고 형과 형수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 소식이 바깥으로 퍼지자 군중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긴장과 혼란이 동시에 번졌다. 민재가 뒤쫓던 남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민재를 돌아보았다. 짧은 눈맞춤이었다. 그 눈에는 계산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물러나면 모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손을 보았다. 주머니 안에서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다. 민재는 한 발 더 다가갔다. 지금 그 선택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 안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가 소란을 일으켰다는 신호였다. 민재는 즉시 판단했다. 이 남자는 미끼였다. 진짜 위협은 안쪽에 있다. 민재는 방향을 바꿔 뛰기 시작했다. 청문회장 입구로 돌아오는 동안 민재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출입 통제, 경호 인력, 동선. 그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향했다. 무대 뒤편, 임시 통로. 그곳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허술한 곳이었다. 안쪽에서는 이미 작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넘어졌고 사람들이 몰렸다. 그 틈을 타 한 사람이 박준혁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확신했다. 목적은 하나였다. 민재는 몸을 던졌다. 상대의 어깨를 밀어내며 박준혁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소란은 순식간에 통제되었다. 상대는 제압되었고 바닥에는 작은 금속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 민재는 그것을 발로 차 멀리 밀어냈다. 박준혁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민재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전달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넘어야 할 고비 하나를 넘겼다는 것. 청문회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해피는 통하지 않았다. 박준혁의 형은 증인석에서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답변은 점점 궁지로 몰렸다. 밖에서는 속보가 쏟아졌다. 관련자 소환, 계좌 동결, 출국 금지. 박준혁이 준비한 마지막 수가 하나씩 작동하고 있었다. 민재는 그 흐름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싸움은 단지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었다. 구조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박준혁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기사로 퍼졌다. 박준혁의 얼굴은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피해자이자 고발자, 그리고 살아 돌아온 증인이었다. 민재는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벽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익숙한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짧은 보고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야 민재는 마음속에서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은 지나고 있었다. 박준혁이 경호원들과 함께 이동할 때 민재는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시간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짧았지만 꿈 없는 잠이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내일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당연해졌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청문회 이후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뉴스는 연일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했고 검찰 수사는 속도를 냈다. 계좌가 동결되고 출국 금지가 내려졌으며 그동안 침묵하던 내부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구조가 드러나자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축소할 수 없게 되었다. 박준혁은 공식 보호를 받으며 별도의 장소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몸 상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 불빛이 그의 것이었다. 이제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상실감보다 가벼움이 먼저 찾아왔다. 김민재는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냈다. 보호의 필요성은 줄었지만 안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해관계가 남아있었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발악할 가능성이 있었다. 민재는 매일 동선을 확인했고 연락망을 점검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다. 하리는 여전히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었다. 민재는 매일 짧게 통화하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이는 안정되어 있었고 이전보다 밝아 보였다. 민재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지켜냈다는 감각이었다. 며칠 후 검찰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박준혁의 형과 형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혐의는 다수였고 도망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였다. 그 순간 박준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재가 물었다.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내가 가진 지분과 권한을 내려놓을 겁니다. 적어도 이 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라기보다는 책임이겠죠. 박준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침묵했던 시간도 이 사태의 일부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박준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민재에게 충분했다. 며칠 뒤 민재는 할인을 다시 데리러 갔다.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민재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다. 아이의 체온과 숨결이 현실로 돌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아빠, 이제 끝난 거야? 할인이 물었다. 민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거의 끝났어. 이제 조금 쉬어도 돼. 그 말은 아이뿐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민재와 할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완전히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더 단단해진 일상이었다. 민재는 이전보다 안정적인 일을 찾았고, 아이는 학교로 돌아갔다. 동네는 여전히 평범했고,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알아보지 않았다. 민재는 그것이 좋았다. 박준혁은 조용히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최소화했고, 필요한 말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으려 했다. 대신 구조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뉴스에 오르내렸지만 그는 그것에 매달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박준혁은 민재에게 연락했다.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다. 민재가 자주 오던 곳이었다. 박준혁은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고맙습니다. 박준혁이 먼저 말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각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만 도와주십시오. 나머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박준혁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약속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더 할 말은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깊었다. 서로의 인생에서 지나간 한 구간을 함께 건넌 사람들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사건은 정리되었고 법의 판단이 내려졌다. 결과는 명확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졌고 구조는 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어느 저녁 민재는 할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는 맑았다. 할인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웃음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선택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영웅도 아니었다. 다만 한 번 예면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선택이 자신과 아이,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 박준혁은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발밑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자신이 서 있는 곳,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또 다른 어둠은 언제든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민재는 알고 있었다. 어둠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민재는 아이의 방 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잘 자. 할인은 잠결에 미소를 지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내일은 올 것이고 그 내일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